총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인시장을 방문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 말씀의 취지는 지금 현재 경제의 지표가 비교적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하거나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민 일반 어떤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그 본인의 감정 또 어떤 각오 또 우리 정부에 주는 어떤 채찍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 잠재 성장률을 세우기 위한 이른바 ABCD, AI, 바이오, 컨텐츠, 디펜스, 에너지 등 이런 것을 제대로 미래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초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는 어떤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간 어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편향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크게 틀을 바꾸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 대전환의 작업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정도가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광역 행정시 통합과 관련도 중요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 라고 밝히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셨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마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예를 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뒤에 우리 재경부 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을 해나가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윤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해서 과학기술인이 평생 연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행사도 가시셨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님께 주례보고 회동을 매주 하는데 첫 번째 회동 뵀을 때 주례보고 할 때 들어갔던 5가지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의 강화 또 국내외에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을 더 잘 모시고 대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명예뿐만이 아니라 처우 보상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공계로 졸업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가게 되고 또 의대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로 가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의사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사회적 명예와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기술인에게도 보상 체계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직무발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1조 원이 넘는 지금 이제 회사가 되고 이제 상장까지 되었는데 실제 보상 금액은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 회사가 20년 동안 앞으로 1조씩 매일 매출을 올리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 제도가 엉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쉽게 말해서 너무 짠 거죠. 그동안 너무 짜게 보상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회의였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공식 회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해당 부처에서도 이 논의를 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도로는 특허 등록 보상금을 건당 10만 원, 20만 원 주고요. 기술 이전 시에 10만 원 주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국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나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1년에 10건 정도밖에 소송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소송이 길어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최저 법령을 통해서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2%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기술 개발의 성장에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독일은 또 어떠냐면 독일은 최저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나 이런 게 없어 하한선을 고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고시로 그 발명의 가치, 종업원 공헌도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뛰어들 수 있죠.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뭐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시 또 얻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책에 법률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많이 세운 중국과 최근 경쟁에서의 차이가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존중되는 데서도 기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그 제도가 실제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사실은 그러한 보상이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투자이고 도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4극 그리고 3특 전략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광역 통합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3특에 있는 강원, 제주, 전북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이제 제주 전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생각을 오래 해온 편인데 사실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또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어떤 자치도로서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 특별해지고 더 광역화되면서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글로벌함, 또 문화, 또 청정에 더해서 뭔가 더 좀 추가적인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신산업, 신전략산업과도 연동된 그런 전략도 내부에서 고민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이제 국가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유지해 왔고 그래서 관광 서비스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고 지역은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에 제주과학기술원 제주형 그 카이스트를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의 기후, 에너지 그리고 해양 관련되어진 특화된 분야에 대학원 중심의 연구원을 만들어서 사실상 연구원 대학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대학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독립된 연구원 대학으로 된 좀 근사한 대학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뭐 몇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런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제주대학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연구형 대학원으로 그 바깥의 어떤 역량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좀 논의하고 선택할 현실적으로 대학을 개선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이제 박사 과정과 박사후 과정 그리고 국제 입학 특례 그리고 이제 그 연구비를 블록 펀딩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100명 정도의 이제 교수 자원이 있는데 제주는 뭐 이 정도 규모보다 좀 작거나 이 정도 된다라면 1년에 여기 이제 오키나와 대학은 한 2천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구비가 1,000억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어제 이제 그 이광현 전 울산 유니스트 총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뭐 제가 그거를 딱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방향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떤 지원 규모의 면에서 상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에 이제 제주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보상을 주셨습니다. 1조 한 4천억 정도를. 그럼 이재명 정부도 한 1조 한 4천억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5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4년 동안 20조 하는데 저희는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주셔도 가능한 길이고 1년 차 비용이면 가능한 비용이니까 충분히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픈 4.3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박진경 대령 무공 서원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하셔서 서원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좀 주십시오. 네, 지금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 확인에 기초해서 유사한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에 말의 고향인 제주에 말의 본산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마사회 말이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고 그 속담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좋은 얘기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또는 말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기마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사람은 서울로 오고 말은 제주로 가라. 이걸 만약에 지금 산업 어떤 배치까지 적용을 하신다면은 하여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이젠 제주로 보내고 말도 제주로 보내는 게 속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으신 착상 같고요. 예. 저희가 같이 이제 그 5극 3특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광역 통합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총리실과 연관돼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산업 연관성에 따라서 사실은
1차 공공기관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산업이 연관된 게 관광과 연수라고 해서 연수 관련되어진 공공기관들을 자그마한 기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말과 제일 산업이 연관되어진 건 한국마사회다. 그건 그러면 산업 연관성이 제일 높은 제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회가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말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께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고요. 송민영 장관님께 짧은 시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예, 의원님.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개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업개혁의 핵심적 방향이 사실은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현재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조직으로 광역 지역 본부 차원, 광역연합회 중심으로 만들어야 유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판매도 가능하고 실질적 농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협인 중앙회하고 경제지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경제지주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조합에 농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대안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농협의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연합회 체제에 대한 주장이 이전에 농협개혁 할 적에도 사실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데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제 경제지주 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인데요. 예. 네. 세 개 축이 있습니다. 일본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인선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세 협상 문제까지 겹치며 기업과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절박합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좀 수고 많습니다. 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 수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환율을 정책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당국자들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총리님,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보는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최근의 상황이 환율이 사실은 과거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외채가 뭐 급증했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죠. 네, 우려를 우려가 가지고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우리나라의 그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실효 환율이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금 말씀해 어렵죠. 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한 나라의 통화가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말 실질 실효 환율은 86.3입니다. 98년도 IMF,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혹시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이제 결국은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표현한 지수인데요. 예. 이미 환율이 일정하게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한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실질 환율이 BIS가 조사한 6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몇 위? 몇위? 64개 잘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치가 63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저도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적어도 이것은 꼭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뭐 외환 보유 상황, 이것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선을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짝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 재정, 추경, 소비 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보시는 시각도 뭐 다르죠.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MT 기준으로 봤을 때 통화량 증가율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8월부터 계속해서 월 8%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2가 1년 만에 무려 35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 달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은요. 저희 걱정은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총리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열제도 뭐 주사도 뭐 약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예. 고려하겠습니다. 온갖 걸 처방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리님 뭐 여러 가지를 꼭 전반적으로 아까 펀디멘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구현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총님 앞에 제가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님 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연말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140일을 넘었습니다. 이거 환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CPI 또한 계속 압박을 할 텐데 부총님 괜찮겠습니까? 예, 이제 일부 뭐 수입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절하가 됨에 따라서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로서는 이제 최대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RI라든지 또는 그리고 이걸 환해지하는 유도 이런 걸 통해서 아마 3월달 되면은 또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한 100%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4월 되면서 또 빅비가 편입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서 수입 물가도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 명제를 앞두고 높은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잘 살펴주시고요. 네. 혈탕세 제가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서민 물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체감 물가가 불과 몇 년 전만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지 체감 물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국민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국민들 안심시키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생활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그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가격이 좀 비싼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는 할당 관세를 또 적용해서 또 관세를 좀 낮춰줘서 물가를 낮추는 거라든지 다양한 걸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총님 나오신 게 부동산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총님 보시기에 집값 폭등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군사 정권 이후에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시장을 이기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는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주식시장 개편을 이렇게 하는 게 그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말 바꾸기 또 국민과의 기싸움 이런 거에 부총님 바라보시기에 적절치 않으면 곁에서 반드시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님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지금 이게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형대에 따라서는 또 10매덕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실거주 목적의 이제 집값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고의,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의 붕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난 정부 28번에서는 이번 정부는 30번 할 거야, 이렇게 기싸움하시지 말고 곁에서 대통령님 말려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뭐 정부는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실은 이재명 대통령 4년 전에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굉장히 강하게 다주택자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에 보면은 서민 중산층을 대변한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불평등을 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스럽고요. 부총님, 물가가 오르면 제일 힘든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그죠? 예,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뭐 주가가 오르면 요즘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한 1,400만 정도가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부의장님. 예, 잠깐만 수답해 주세요. 총리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마치셔서 조금 전에 잠깐 계시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 못했네요. 이어서 예. 네. 지금 총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생존의 길, 지역이 살 길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는 12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대구는 시장이 없으니까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지금은 왜 대구 경북도 왜 또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총리님 보시기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예, 네. 사실 별로 예상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대전 충남에서만 논의가 돼서 대전 충남 정도만 하는가 생각했는데 광주 전남이 확 불이 붙고 또 대구 경북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진행이 돼서 조금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섭섭해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들이 다 그 세 지역의 어떤 동력 또 의욕 이런 것들을 다 공히 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다 이렇게 그에 맞게 저희들이 약속하고 준비했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시는데